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상계엄 선언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또 역사적인 4월 4일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날이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논쟁, 정쟁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 모두도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방향성에 대한 생각과 논의를 갖고 또 그런 또 리더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하얀 머리가 더 많으시니까 신세동 교수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세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광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대한민국이 좀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찾아서 떠나는 좀 멋진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눠야 될 여러 주제 중에 가장 큰 틀에서 거시경제입니다.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가볍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다. 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기도 하고 혁신 성장이 없는 굉장히 위기의 경제라고 보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분 한 분께 우리 경제를 뭐 장단기적으로 회고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우리 경제를 회고하십니까? 꼭 40년 전에 네. 1984년에 이제 제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했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10%에서 12%였어요. 40년 동안 지금 2%대잖아요. 네. 그럼 40년 동안 12%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네. 그럼 이걸 이제 10년 단위로 나눠 보면 대충 10년에 얼마 정도로 빠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확실히 떨어졌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 뭐 당연한 현상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성장도 질이 다른 저성장이 있어요. 질이 다른 저성.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거든요. 네. 근데 그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린 2%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성장인 거죠. 네. 그래서 저성장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저성장 2%도 좋은 2%가 있고 안 좋은 2%가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2%는 나쁜 거다. 그래서 3% 하겠다. 네. 뭐 4% 하겠다. 예. 과거에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뭐 이명박 대통령 뭐 7%까지 이야기했던 대통령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는 2%면 저성장이고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 네. 2%도 안 되지만 네. 심각한 질적 문제가 있는 2%라는 거죠. 그 무슨 질적이냐? 네. 경제를 10마디로 나누면 제일 첫 마디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다 주도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9마디는 전부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양극화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전체를 2%로 해가지고 이걸 나쁘다고 하지 마라. 그 2%에도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저는 저성장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2% 미국 괜찮은데 네. 왜 우리는 2% 문제가 있냐 하면 성장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2% 성장이다. 그걸 지적하는 거죠. 2% 성장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GDP 규모의 증가율이니까 규모면인 건데 규모가 아니라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죠. 양적으로 되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떠오른 그 지표가 무역 수지 지표인데 2017년 트럼프 1기 이후로 무역 수지가 뭐 흑자다가 적자다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무역 수지와 반도체를 제외한 무역 수지를 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무역 수지는 흑자인 기간이 훨씬 길죠. 근데 반도체를 제외한 무역 수지의 추이를 보면 2018년 이후로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극명한 산업적인 관점에서의 모습인 거죠. 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양쪽으로 무역 수지 흑자처럼 보이지만 반도체 제외해 놓고 보면 사실 이게 흑자라고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논의도 하나의 부합하는 설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 의원님은 그동안 뭐 관료로서 또 의원으로서 또 여러 영역들을 뭐 무궁무진하게 활동하시면서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혁신 성장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혁신 성장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 시대를 주도했잖아요.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IT 시대를 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반도체 외에는 새로 무슨 산업이 우리 눈에 띄는 게 없잖아요. 네, 근자의 방위산업 빼놓고는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2007년도에 우리가 700이었고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22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한국 코스닥 지수는 680이죠. 근데 미국은 2만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보게 되면은 한국에는 새로 들어온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미국은 페이스북, 뭐 우리가 근저아는 엔비디아, 뭐 테슬라 전부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는 혁신 성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현재 본질적인 위기라고 저는 하나를 보고 두 번째 우리 교수님이 성장률 2%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3억 5천만이 사는 나라고 규모 자체가 눈덩이로 보면 이만한 나라고 네. 우리는 2조 달러 하는 나라에다가 저출생 고령화 미국은 가장 젊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고령화 염려가 없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출생 고령화가 있는데 2%의 성장률을 가지면 이거는 주저앉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 더 일어나야 되고 성장률도 더 일어나야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 대규모의 전환이 전 일어나야 된다고 보죠. 그렇군요. 너무 두 분이 이제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 경제 이런 성장률 자체의 모습이 그냥 저성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2020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의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은 마지막 전망치 한국은행의 마지막 전망치가 1.5%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1.5로 가정했을 때 20년부터 2.5% 25년까지의 성장률을 평균 그냥 단순 평균에서 해봤더니 1.7%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락은 있지만 그러니까 2%마저 2020년대 깨져버린 한국 경제 성장률의 흐름인데 이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좀 암울한 질의들이 한국 경제에 던져지는데 잃어버린 10년 진입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혹은 잃어버린 10년에 이미 진입한 거 아닌가? 이런 질의들을 참 많이 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도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네. 자동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지난 10년 어쨌냐고 물어보면 그 나쁘다고 안 했을 거예요. 예? 그 사람들한테 잃어버린 10년? 그건 무슨 이야기지? 그럴 거예요. 근데 비금속 광물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없었던 10년이다. 아,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네, 정부도 그러고 국회도 그러고 네, 특정 몇몇 산업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만 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20년 동안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봐라. 우리가 10년 동안 반도체가 더 이상 잘 될 수 있었냐?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잘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경제 살림살이가 나아졌냐는 거지.
자동차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수출했잖아요.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졌냐는 거지.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그 M은 우리가 어려운 그 자원을 자꾸 그쪽으로만 쏠리니까 예. 지금 도끼 자루가 섞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 30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30개 제조업에 10년 전, 20년 전에 생산 지수를 놓고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빼면 전부 100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야 잃어버린 10년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냐? 국회의원들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공무원들 하나도 없어요. 삼성전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수의 특공계급 특정 산업은 네. 잃어버린 산업이라는 게 20년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하지 그러지만 실제로 제조업에 있거나 실제로 서비스업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진짜 어려운 10년, 20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도매금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네. 어느 부분에 따라서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지는데 제 포인트는 95%의 한국 국민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할 거다. 따라서 어느 부분을 대고 국가가 정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야당 쪽에서조차 반도체, 자동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늘 보수당이 해왔던 거거든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삼성, 현대 그들이 이끌고 가는 경제는 한계가 있다 이제.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따라오지 못하는 산업들, 이런 산업들을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저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고등학교로 따질게요. 300명 학교 중에서 상위 10% 정도 들어가는 30등 들어가는 아이들은 뭐 법대를 가든 의대를 가든 경상계를 가든 걔네들은 뭐 별로 걱정이 없어요. 나머지 90%들은 고등학교 됐든 대학이 됐든 졸업하고 나면 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도 없지 하니까 할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그리고 5년 만에 돈 다 말아먹고 빚 지고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하고 이런 구조를 왜 정치권이 저는 그 왜 방치를 하냐 그러면서 자꾸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이야기하고 저성장 이야기하며 왜 이렇게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냐 저는 그런 면에서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들이 지금 경제를 방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미 한국 경제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관점이고 계속 교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느낌상 전체 총량적인 접근 말고 어디가 아픈지를 좀 봐야 되는데 총량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니 계속 그냥 안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뭐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지적 아니신가 생각이 되는데 이광재 의원님도 한번 똑같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잃어버린 10년 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의견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IT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미국의 새로운 기업이 20대 기업이 나온 걸 보세요. 네. 주로 AI 기업이죠. 그죠? 네. 하나는 바이오 기업이죠.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나오니까. 네. 그죠? 그 또 하나는 플랫폼 기업이 나온 것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새로 나온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바이오는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 성장은 결국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무슨 처음부터 대기업이 아니었잖아요. 페이스북이 대기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게 뭐냐면 새로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벤처가 새로운 미국 경제를 신경제로 이끈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IT 시대의 한계를 머무르고 있는 거죠. 새로운 대전환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한데 결국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사람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지식과 기술의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미래가 있는가 없는가인데 네. 돈의 흐름으로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미국 주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부분 돈은 지금 부동산에 가 있는 거지 기업 투자로 가고 있는 게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사람의 흐름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면 미국 유학생보다 미국 유학생 가는 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미국 유학 가 있는 우리 스탠포드의 진드지 장관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3D를 팔아 결국은 3G를 깔아서 게임 산업이 발달하게 된 건데 이제 미국 유학 가서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흐름이 주로 과거에는 화공학과가 1등 할 때는 화공 산업이 1등이었어요. 전기 전자 1등이었죠. 지금 법대하고 로스쿨하고 의대만 계속 가는데 거기서 미래 산업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의 흐름에서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사람이 안 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식과 기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 CDMA 그 기술 외에 새로운 뭔가 획기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이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없잖아요. 1년에 30조씩 R&D를 쓰는데 그러니까 결국 보면 자본의 흐름으로 사람의 흐름으로 지식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경제로 전환하는 대규모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만 결국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다양한 벤처들이 나오게 되는 거 거기서 중견기업이 나오고 신산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IMF가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빌 게이츠를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이 IT의 시대로 가는구나. IT가 뭡니까? 그러면서 통신망을 깔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변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저는 이제 낡은 리더십이 끝나고 새로운 리더십이 신경제를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봐요. 과거의 생각으로는 절대 미래 경제를 끌고 나가지 못한다. 우리가 근자에 일론 머스크가 내는 것들을 보세요. 하우스, 뭐 자율주행차를 넘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를 보게 되면 우리 일론 머스크나 다 전부 개발자들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개발자들이 주도하는 거는 김범수하고 이혜진 몇 사람밖에 없었고 이제는 다 뭐냐면 관리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새로운 신경제가 안 나오는 거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이 결국 이제 우리 한국 경제를 좀 회고해보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린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질문이 우리 한국 경제의 큰 틀에서의 방향성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엔 이광재 의원님께 한번 먼저 질문 드리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신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공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4개의 방향이라 보는데 AI가 기본으로는 경제 대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플랫폼 경제로서는 디지털 경제 영토라는 페이스북 같은 10억, 20억 되는 그런 걸 만드는 디지털 경제 영토라는 플랫폼 경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세 번째로는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의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다음에 기후 위기의 테크 기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4가지 방향으로 집중할 것이고 솔루션을 찾는다면 돈을 일하게 하라. 그러니까 600, 700조를 대한민국 예산을 쓰는데 700조 예산 중에서 과연 미래 산업을 만드는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돈을 투입하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 1년에 금융시장에서 8천조라는 돈이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은행에 10조 원만 자본금을 늘려줘도 100조 원을 시장에서 동원할 수 있잖아요. 손정희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뭐 200조 투자한다고 하는데 산업은행이 훨씬 큰 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지금 금융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거를 중견 중소기업은행으로 전환시키면서 자본금을 늘려주면 기업으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반 금융기관에서 1년에 작년에 14조 원 흑자가 났는데 이 중에 10%만 벤처 투자를 해도 모태펀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인이 될 거 아니에요. 금융시장 8천조, 그다음에 2천조 원이 우리가 연기금이 있는데 그다음 퇴직연금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뭐냐면 해외 부동산에 150조를 투자했는데 그거를 기업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 돈이 결국은 투자가 돼야 연구를 하는 거고 돈이 투자가 돼야
결국은 미래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네. 돈을 일하게 하라. 아, 네. 그럼 말씀하신 그 하나의 기조 중에 돈이 우리 한국의 뭐 부가가치를 올려 세우는데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될 텐데 부가가치에 기여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뭐 부동산에 너무 돈이 쏠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평가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먼저 여쭙고 저는 200% 찬성입니다. 200% 찬성하신다. 제가 네. 늘 주장해 왔던 건데 네. 그 아까 이제 이 의원님은 돈이 일하게 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그걸 누가 막냐 보자고요. 그걸 누가 막냐면 예. 우리나라의 금융 관치금융이 막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산업은행 이야기하셨는데 예. 전 제2의 기업은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2 지금 사실 기업은행이 있긴 있으나 네. 그 기업은행은 시중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융자 조건이나 융자 규모나 모든 면에서 네. 그리고 아주 시중은행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네. 혁신성을 안 봐요. 담보성만 보지. 그러니까 돈이 빌려줘도 많이 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 길게 빌려주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2의 기업은행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나라에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가계부채가 뭐 1,700조, 뭐 2,000조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예금이요 2,400조쯤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안 가는 거지. 네. 저는 그래서 제2의 금융 그 기업은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주로 중규모 이하의 기업한테만 전담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기 금융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은행은 국가가 아니라 민영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본금이 우리가 5조로 출발하는데 주당 얼마다 해서 국민들한테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5조 10조는 금방 저는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제2의 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는 혁신을 주도하는 금융을 해주고 다른 한쪽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뭐 지금 이율이 뭐 70% 거의 뭐 100%가 넘는 그 고리 때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돈이 춤추게 하라는 말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누가 막냐는 거죠. 누가 막냐? 정부가 막고 있다. 따라서 손 좀 떼라.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가 70년대 후반이거든요. 네. 그때 미국이 진짜 미저러블했어요. 네. 진짜 희망이 없었습니다. 인플레도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의 민주당이 항상 뭐 환경 이야기하고 막 규제 이야기하고 막 기업을 올가맸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깨고 나타난 사람이 레이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레이건 대통령이 썼던 정책들을 제가 보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지금의 미국을 만든 사람은 전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정부 줄여라. 규제 줄여라. 그래야 혁신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저는 혁신이란 말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네. 혁신이 국회의원이 끌고 가는 혁신 또는 정부가 끌고 가는 혁신 네. 100점 100패다. 냅둬라 그냥. 저는 그래서 민간 주도가 혁신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도 1980년대 레이간 혁명과 같은 그런 작은 정부 그리고 민간 주도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아까 제2의 기업은행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그 어려운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전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이번에는 이제 이광재 의원님께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고 피드백을 요청드렸는데 이번에는 신세동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 잠깐만